작은 서점. 너는 광고를 읽어.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멕시코 대표 작가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장학생으로 사립학교 보조교사인 주인공은 어느 날 젊은 사학자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매력적인 여인 아우라를 만나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요. 자, 과연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자,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이정옥 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하루의 마무리는 작은 서점과 함께합니다. 오늘 밤도 덕분에 힐링하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저희 방송 접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좀 더 나긋나긋하게 모드를 바꿔볼까요? 때론 너무 시끄럽게 해서 잠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방송을 합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이 있습니다. 작은 서점에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장강명의 인생책 진행을 하고 있는 장강명 작가가 신작을 냈습니다. 세상의 끝과 그 이유를 상상하며 써내려간 다채로운 이야기 20편이 담겨 있는데요. 종말까지 5걸음 이란 책입니다. 자, 저자의 친필 사인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 팔로우해 주시고 책 선물 글에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들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편집자들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두 분입니다. 민음사 편집자 김민경님, 난다의 편집자 권현승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나스메 소세끼의 기담집 다루면서 사실 별로 무섭다는 느낌 좀 안 받아서 이제 그렇게 막 엄청난 공포 막 그런 스릴러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청취자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내주셨어요. 8912님, 으악,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오싹합니다. 열대야 물리치러 두 분 오신 건가요? 5669님, 차 안에 있는데 정말 무섭네요. 음향도 그렇고요. 5669님은 또 저도 거울 속으로 봤는데요. 공포예요. 아파트 1층에 거울을 버리려고 놓아놨는데 볼 때마다 무서워요. 뭔가 뒤에서 나오는 느낌입니다. 김보배님, 읽고 나서 자꾸 생각나는 게 더 공포스러워요. 도서관 가면 빌려보려고 저장했습니다. 하셨어요.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러게요. 너무 순한 맛이라서 좀 그랬는데.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3명이 함께 뭐 이렇게 불 환히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데 막 조금 으슥한 밤에 혼자 듣고 계시면 조금 그런 느낌이 올까요? 오늘 책도 사실 조금 오싹한 책을 가져와서 걱정이 되네요. 아,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무서웠거든요. 네. 아니, 저는 나스메 소세끼 이거 저 동료가 그 밤에 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후배인데 언니 너무 발음 때문에 내가 너무 거슬렸어 계속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나스메 소세끼를 너무 제가 그 이름을 너무 세게 너무 거슬렸다고 저는 상상하지도 못한 반응을 듣고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들어준 것만으로 너무 저는 감사한 마음. 네, 아무튼 뭐 어떤 반응이든 다 좋습니다. 듣고 나시면 어떤 느낌이든 다 보내주세요. 두 분 되게 황당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을 감히 대문호님에게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유독 발음을 너무 명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
제목부터가 좀 안 잊혀져요. 그렇죠? 네. 네, 좀 쉽게 좀 접하게 됐는데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김민경님? 네, 오늘은 멕시코 작가인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라는 책이고요. 표지에 나와 있는 이 소녀, 이 여인이 이름이 곧 아우라인 네. 주인공의 이름이 곧 제목인 책입니다. 네네. 이 아우라가 주인공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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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늘 이 책을 골라오신 이유, 어떤 지난주에 이어서 공포소설의 연장선상인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기담집의 연상. 저랑 현승님이 이제 다음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다양한 나라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구나, 언어권을. 예. 그래서 스페인어권, 남미, 라틴 아메리카의 책도 세계 여행을 하는 느낌으로 일본에 갔다가 이제는 멕시코로 오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일본에서 멕시코까지. 다음은 그럼 또 어디예요? 아직 생각 못 하셨어요? 아직 못 간 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후보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끝나고 또 골라봐야겠죠. 그럴까요? 네. 네. 재밌다. 벌써 이렇게 뭔가 세 일주하는 신나는 기분으로. 네. 자, 줄거리를 이거 근데 먼저 언제 읽으신 책들이에요? 두 분은? 저는 처음 읽었던 게 한 8년 전쯤인 것 같아요. 얼추. 네. 저는 그 전공을 제가 스페인어 문학을 전공을 해서 네네. 그때 한 번 읽고 한 2, 3년 전에 한 번 더 읽었던 책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는 이제 이북으로 다운받아서 정말 시간이 이번엔 없어가지고 그 TTS 듣기 네. 버전으로 남자 성우를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이거 오디오북으로 듣는 그 묘미가 또 있어요. 맞아요. 네네. 이제 활자가 주는 느낌보다 이 음성이 주는 그 기괴함까지 더해져가지고. 네, 이따 네. 얘기하겠지만 이 책이 참 오디오북으로 들으면 조금 묘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보통 소설이 1인칭 아니면 3인칭 화법으로 이제 써 있잖아요. 네. 아주 드물게도 이 책은 2인칭 화법을 쓰고 있어. 너는 뭐뭐 하고 있어. 너는 계속 이렇게 불러주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소리로 듣게 되면은 더 다른 정취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지금 처음 오프닝에서 너는 광고를 읽어 했는데 너는 광고를 읽어 명령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좀 들리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렇게 들리는 그 부분이 오싹한 그렇죠. 거겠죠. 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인공은 이제 젊은 역사를 공부한 역사학도 펠리페가 주인공인데요. 신문을 읽다가 우연히 프랑스어를 구사할 줄 아는 젊은 사학자 구함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펠리페는 그 광고에 나와 있는 주소를 따라서 콘수엘로 부인의 저택에 방문을 하는데요. 네. 이 저택 자체가 아주 오싹합니다. 사방이 이제 높은 건물에 둘러싸여서 해가 전혀 들지 않는 네. 낮은 저택인데 안에 불을 다 꺼놨어요. 그래서 오직 촛불로만 이동하고 열쇠로 문을 열어야 되는 아주 오래된 저택 안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콘수엘로 부인을 봤더니 몇 살인지 짐작도 되지 않게 아주 늙은 노부인인 네. 거죠. 그래서 펠리페에게 자기의 죽은 남편인 요렌테 장군이 비망록을 원고를 잔뜩 쌓여 있는데 이거를 프랑스어를 읽을 줄 아니까 읽고 편집을 해서 책으로 내달라는 의뢰를 합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꼭 이 집에 기거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펠리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부인의 조카인 아우라를 마주치게 되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두운 저택에 아주 늙은 노부인과 함께 갇혀서 그 부인의 수발을 들어야 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아우라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네. 그 노부인을 점점 원망하게 되고 아우라랑 같이 보낼 시간을 꿈꾸게 되는데요. 펠리페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렌테 장군의 비망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아우라랑 점점 접점이 생길수록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현재인지 과거인지가 점점 모호해지는 내용입니다. 책을 덮을 때 누가 누구야 도대체 같은 사람이야 막 되게 혼동스럽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워 있는 그 늙은 부인은 이제 책에서는 한 10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 그쵸. 거죠. 그리고 이 젊은 학자는 청년일 테고 이 아우라는 10대 청소년으로 나와요. 10대 후반에서 한 20대 초반 정도 10대 생각하고 읽었어요. 그래요? 저는 한 16, 17 정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여기 책 보니까 기괴하다. 환상적인 기법. 신비로운 고딕 소설, 뭐 아주 기묘한 뭐 묘사,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소개가 있는데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누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가는 이제 1928년 파나마 출생인 이제 그 범으로 묶이면 라틴 아메리카 작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유년 시절에는 이제 멕시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서 전 세계 이곳저곳을 에서 묵으면서 살면서 이제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작가가 보통 라틴 아메리카 붐 세대로 불리는데 라틴 아메리카 문학 붐 세대. 네, 문학 붐 세대요. 네. 그 1960년대에 같이 묶이는 일련의 작가군이에요. 근데 이 붐 세대라는 것이 이 붐이라는 단어가 뭐 어떠한 이들의 작품 세계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전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작가들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60년대에 이르러서 갑자기 막 되게 독창적이고 괜찮은 작품들을 작가들이 내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뭔가 저기 뭔가 터졌다. 말 그대로 붐, 뭐가 올라오고 있다. 르네상스 시기처럼. 네. 그렇게 갖고 붙여진 명칭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많은 작가들이 저희가 의뢰 알고 있을 법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훌리오 코르타사르, 마르로 바르가스 요사, 그리고 푸엔테스, 카르로스 푸엔테스까지 묶이는데 이제 요 작가들, 그러니까 6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60년대가 그 미국 60년대, 70년대가 미국 냉전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쿠바 혁명이 그 직전에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엄청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떤 예술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혼란이라는 것이 자양분이 되기도 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아주 큰 맥락에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푸엔테스에게도 어느 정도 접목이 될 수 있는 게 아버지를 따라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이 본인도 이제 외국관으로서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녀요. 다양한 문화를 좀 접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유럽 쪽 문화권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이제 뭐 영화 감독이라든지 유럽의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아우라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고딕 소설적인 풍이 있다. 동시에 그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역사를 거기에 버무려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푸엔테스의 이런 정기적 사실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 고딕 소설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이제 유럽에 기반을 둔 장르란 말이죠. 저희 그 저번에 나스메 소세키도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는 과정에서 이 고딕 소설을 가져왔던 것처럼 푸엔테스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근데 그것을 자기만의 이제 독창적인 방식으로 풀어냈던 거죠. 고딕 소설이라는 게 이제 막 중세 그 고딕 건물 이렇게 좀 낡은 건물들 상상하시면 뭔가 음침하고 뭐 드라큘라 성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 거죠. 고딕 소설. 근데 맞습니다. 막 공포가 좀 있고 또 그 안에 적절한 또 로맨스가 있고. 고딕 소설 이런 또 장르 좋아하시는 분 많습니다. 근데 이 책 자체가 좀 특이했던 게 이 민음사에서 나온 얇은 책인데 아우라가 한 3분의 2 정도 있고 그 뒤편으로는 이 책을 쓴 작가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죠. 네, 사실은 작가가 어떻게 영감을 받아서 그 작품을 썼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밝히고 있는 작가는 좀 드물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그걸 책에다 붙이진 않잖아요, 또. 근데 이걸 책에다 완전 붙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책은 사실 작품도 작품이지만 그 바깥에 푸엔테스가 어떻게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소설과 접점들을 찾았는지에 대한 글이 또 굉장히 한편의 에세이로서 재미있기 때문에 꼭 같이 읽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아마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 가장 얇은 책이 아닐까. 죄송한데 얇으면 좀 가격도 싼가요? 그럼요. 그래요? 모든 건 종이값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니 진짜 아주 한나절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여운은 아주 오래 가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책이 갖고 있는 아우라가 대단합니다. 이 책의 주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이제 아우라이고 펠리페가 저택에서
있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 이제 큰 줄거리일 텐데 그거보다는 이 주인공인 아우라를 펠리페는 어떻게 바라보고 콘수엘로 부인, 늙은 부인은 아우라를 어떻게 욕망하는지 서로의 욕망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겹치는지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저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주제로는 뭐 신비로운 체험이 될 수도 있겠고 불가능한 사랑일 수도 있겠고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욕망이라는 게 욕망 자체를 사람으로 육화한 게 아우라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공간 설정에 좀 공을 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젊은 역사학자 이제 구인 광고를 보고 가는 그 과정이 막 어두운데 막 문을 어렵게 열고 무슨 뭐. 그 소리 나는 뭐 계단을 따라오는데 좀 빛이 거의 하나도 없어서 막 네. 더듬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촛불을 들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종류의 오래된 저택인 거죠. 네. 일부러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조망권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되게 무섭게 막 고양이 울음소리가 맞아요. 나서 그 펠리페가 노부인한테 고양이가 정원에 있나요? 했더니 고양이 또 없대요. 고양이는 없는데 우리 집에 고양이는 없는데 전형적인 귀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만 들리는 기괴한 소리만. 네. 이 제목이자 주인공이 반하는 여성의 이름이 이제 아우라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저 사람의 아우라는 좀 뭐가 좀 남달라. 그 아우라 그 뜻인가요? 네,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숨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우라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네. 그 천사나 성인들을 그린 그림에 위에 동그랗게 후광이 있는 것도 아우라라고 그쵸? 하잖아요. 어떤 예술작품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분위기 혹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설명되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를 아우라라고 쓰는데 스페인어에서 아우라도 기운이나 분위기 아니면 아주 가볍게 불어오는 미풍 혹은 인기가 많을 때 인기도 아우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핵심인 포인트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무언가. 네.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가를 뜻할 때 아우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대로 이 작품 속 여인인 아우라도 과연 실존하는 인물인지 펠리페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가 네. 굉장히 쟁점인 책이죠. 주인공 빼고는 다 귀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펠리페도 귀신일 수 있다고 그래요? 생각했거든요. 이런. 펠리페도 이미 죽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펠리페가 펠리페인가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맞아요. 의문을 낳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길거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저희가 말을 하지 않고 예.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 이 아우라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펠리페도 아주 의심스럽은 그래요? 것 같아요, 저는. 네. 뭔가 이렇게 다들 누군가의 그 환생을 다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깊게 얘기하면 다 너무 스포일인가?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누구였어요? 우리 권현승 편집자님께서. 당연히 아우라죠. 네. 당연히 아우라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읽으면서 되게 강렬하게 이제 묘사적으로 느꼈던 거는 말씀해 주셨던 이 공간 구성이 되게 독특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 어둠에 쌓여 있고 네. 촛불을 쓱 봐야지 보일 수가 그러니까 비춰야지 겨우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러니까 많은 것이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배제된 공간인데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색채의 묘사가 나올 때 이게 너무너무 강렬한 거예요. 제가 읽을 때. 그렇죠. 오히려 어두운데 정말 한 줄기 빛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네. 그 이제 아우라가 나타나는 그 순간도 역시 제 기억에는 굉장히 강렬한 색채와 함께 했던 것 같거든요.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나요? 연두색 드레스를 네. 입은 연두색 눈의 소녀. 네. 또 이제 눈을 바라보고 사랑에 빠진다라는 거는 이 서양 문학 전통에서 아주 전통적인 눈 안에서 막 영혼을 발견하고 뭐 이런 묘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리고 그 대비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워있는 아우라 쪽에만 굉장히 강렬한 색채들이 저는 계속 발견이 돼서 네. 그게 되게 아우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상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콘수엘로 부인도 저는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네. 가장 이 소설에서 신비롭고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사람이 이 콘수엘로 부인인데요. 네. 이상하게 펠리페가 봤을 때 펠리페, 콘수엘로 부인, 아우라 이렇게 세 명이 있는 자리에서
콘수엘로 부인이랑 아우라가 계속 똑같은 동작과 몸짓을 하는 거예요. 콘수엘로 부인이 고개를 숙이면 아우라도 고개를 네. 숙이고 걸어가면 아우라도 따라 걸어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묘하고 그 비망록이라는 것을 사실은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은데 굳이 구인 광고를 내서 어떤 사람을 꼬였다는 거는 네. 그걸 읽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 자체가 콘수엘로 부인이 만들어낸 어떤 설정이어서 네. 굉장히 오싹했고 저는 사실 펠리페는 이번에 읽으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가 이번에 뭐가 인상 깊었냐면 아우라를 첫눈에 보고 반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름다움 느껴서 반하는 거잖아요. 사랑에 빠진 것이. 그런데 콘수엘로 부인 옆에 묶여있는 아우라가 불쌍하다. 이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나는 아우라를 해방시켜줘야 해 하는 어떤 도덕적인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데요. 그게 인간이 어떻게 1차원적으로 뭔가에 욕망하고 뭔가에 끌렸을 때 그 첫 번째 끌렸던 이유를 인정하지 못하고 도덕적인 명분, 합리성을 항상 찾아내려고 하는 그쵸. 게 네. 되게 공감이 갔어요, 저도. 정말 아주 그냥 1차원적인 욕망에 의해서 아우라 그냥 금사빠를 한 것 뿐인데 네네. 마치 뭐 이렇게 마녀 같은 여인한테 붙잡혀 있는 불쌍한 가련한 여인을 자기가 뭐 구출해줘야 된다는 그 도덕적인 명분을 정말 나중에 뒤틀리듯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의 어떤 모습을 좀 표현한 거잖아요. 사실 아우라가 뭐 구해줘요라고 네, 그런 것도 했다거나 아니고, 그치? 네. 뭐 울고 있다거나 했던 건 아닌데 네. 입술이 조금 떨렸다고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촛불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 건 아닐 수 있는데 아우라는 지금 내가 구해줘야 해. 아우라는 아주 슬픈 처지에 놓여 있어라고 자기 혼자 재단해버리는 게 되게 인간의 현실적인 면이 아니었나 해서 우리 다 그러잖아요.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좀 약간 부끄러운 내 욕망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 현실 얘기하니까 저는 약간 아마 의도하진 않은 것 같은 작가가 웃음 포인트가 있었던 게 그런 얘기가 오고 갈 때 아우라가 그래 나가자 뭐 이런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 안 돼 나 일해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나 일 다 마치고 나가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돈을 받아야 되니까 4,000페소였나요? 그 큰 돈을 받아야 되니까 나 돈만 받고 나가자 이 말이 우선 돈은 받고 좀 사랑은 좀 나중에. 근데 서양 문화에서는 이렇게 어떤 뭐 공포 인물에 항상 또 등장하는 게 마녀인데, 전 약간 이 누워 있는 콘수엘로 부인과 아우라가 어찌 보면 마녀의 한패고 청년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좀 이 청년에게 공포심을 주는 뭐 그런 구도로도 좀 봤었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형태로 계속 이제 흘러갑니다. 책에서 좀 인상적인 장면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누가 좀 문장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그 펠리페가 아우라를 처음으로 보는 장면이자 그 아까 말한 그 첫눈에 반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사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고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돌아올 거라 당신께 말했죠. 누구 말씀이신지요? 아우라 말이에요. 제 조카이자 버시기도 하지요. 안녕하십니까?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파도 그 동작을 따라하는 거야. 몬테로 씨란다. 우리와 함께 지내실 분이지. 촛불에 눈이 멀까 싶어 너는 몇 발자국 움직여. 소녀는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허벅지 위에 포개어 얹고 있어. 그녀는 널 쳐다보지 않아. 방 안의 불빛이 두렵기라도 한 듯 그녀는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해. 드디어 그녀의 두 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너는 거품을 일으키며 파도치다 이내 잠잠해지곤 다시 파도를 일으키는 초록빛 바다를 발견해. 그 눈망울들을 바라보며 넌 꿈이 아니라고 자신을 다독여. 여태까지 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 있는 그저 아름다운 초록빛 눈일 뿐이라고 말이야. 그런데도 끊임없이 출렁이며 면화하는 이 눈은 오직 너만이 알아볼 수 있고 열망하는 그 어떤 풍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 그래요, 당신들과 함께 살겠어요.
굉장히 쉽게 사실 누가 이런 이상한 건물에서 마녀 같은 어떤 할머니 그 노인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상한 욕을 하는데 여기서 기걸하겠다고 선택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데 네. 여인의 그 미모에 빠져서 바로 그냥 네. 여기서 살겠습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이 부분 어떤 면에서 인상적이셨어요? 바로 저는 제가 좋았던 이유는 사실 초록빛 바다를 발견하면서 바로 반해버리지만 또 바로 다독여요.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아름다움들 중에 하나고 이런 아름다움들은 흔해. 난 지금 반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도 다시 한번 또 반하거든요. 그런 게 좀 네. 멋있었다고 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첫눈에 반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네. 이렇게 간접 경험을 정말요? 이렇게 막 정말 종이 울릴 정도로 뭔가 띠용하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이제 문학 작품에서 첫눈에 반하는 장면이 나오면 항상 멋있어하고 동경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현실적으로 나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김민경 편집자의 마음을 움직인 그 문장 그 이유가 너무 재밌네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혹시 있으신가요? 좀 약간 그래도 누굴 볼 때 그 매력을 쉽게 좀 파악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 사람 되게 이게 멋있다. 막 어떻게 표현하지? 이걸 내가 멋있다고 얘기해 줄까 말까 할 정도로 저는 많이 발견을 하는 스타일인데. 네.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딸려서 그냥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참 멋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 읽어주신 부분에서도 그 이제 인칭을 그 굉장히 특이하게 좀 느끼셨을 거예요. 1인칭, 네. 3인칭도 아닌 2인칭 화법을 사용한 소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는 광고를 읽고 있어. 뭐 하면서 너는 뭐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인칭이 또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2인칭이라는 게 사실 소설에서는 굉장히 쓰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정체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말은 너는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자기한테 스스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제가 민경 편집자님한테 너라고 해도 그게 그러니까 완전 밖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완전 내부의 존재로 네. 느껴지지만 동시에 외부의 존재도 될 수 있는 그런 되게 기묘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작품은 어쨌든 너라고 칭해지는 펠리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그 알 수 없는 것을 더듬더듬 하면서 간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너라는 그 인칭이 쓰이니까 외부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이미 내 안으로 침투를 해서 맞아요. 나에게 명령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뭐 최면을 거는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 이 고딕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절묘하다. 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전지적인 느낌이 들고 누군가에게 초자연적인 힘이 이들을 막 조종하고 있는 네. 거 있잖아요. 그 얘네들 운명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뭔가.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시나리오대로 너는 지금 뭘 느껴야 돼. 너는 어디로 움직여야 돼. 그게 조금 괴기했었어요. 그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작가가 독자에게 작품을 읽는 사람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침투하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 너가 펠리페가 아니고 나라고 생각해보면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마치 VR 체험을 하듯이 그 저택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너와 내가 모호하고 어디서부터 시작이고 누가 주체인지 모르는 게 사실 욕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펠리페가 아우라를 욕망하는 것도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인데 그게 내가 정말로 순수하게 주체적으로 아우라를 좋아해서인지 아우라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가 모호한 그런 지점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나는 왜 이 소설을 썼는가라는 에세이에서도 2인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네. 작가가 밝히고 있나요? 그 부분 놓쳤네. 아주 짧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아우라에서 욕망을 2인칭 단수 너로 변모시켜 구조화했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걸 너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라는 단어는 모든 시공간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넘나들며 유령처럼 움직일 때 나 자신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작가의 의도와 또 독자들이 느낀 게 그 인맥상통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작품에서 핵심이 이제 콘수엘로 부인이 만들어낸 어떤 형체, 유령인 무엇이든 좋으니까 어쨌든 그 가상의 무엇인가가 아우라다.
그것을 펠리페가 그 요렌테 장군의 비망록을 계속 보다가 발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부인과 요렌테 장군의 어렸던 시절 사진을 보는데 그게 본인의 모습이랑 똑같고 아우라의 모습과 똑같다. 네. 이게 아주 옛날 사진, 흑백 사진으로 남아있는 걸 네. 현재 시점에서 보는 거죠. 네. 거기서부터 현재와 가상이 모호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착각일까요? 아니면 진짜 어떤 환생의 개념이가 뭘까 도대체? 네, 뭐 그 결론은 없어요, 그죠? 네. 네, 뭐라고 딱히 작가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는 해주지 않는데, 뭐지? 근데 네. 그게 저는 이번에 느낀 게 착각 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게 이제 너라는 얘기가 네, 나오기도 네. 했고, 그러니까 너는 예를 들면 너는 펠리페다라는 문장을 만나면은 펠리페가 되는 느낌을 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펠리페였는지 뭐 장군이 됐는지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이 소설 안에서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은 그때 누군가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빛이 없을 때는 없는 것처럼 네. 네, 그런 과학적 개념도 네. 있잖아요. 연극적인 양자역. 요소잖아요. 네, 양자역학처럼. 네.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 아우라가 되고 네. 안 비추면은 이제 부인이 되고 뭐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게 또 2인칭이랑 결합이 되니까 네. 네. 좀 더 설득력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연극적인 요소로 어두운 무대에 맞아요. 빛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한 사람의 어떤 그 면모들을 빛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주면서 한 사람이 네. 이제 부각되고. 근데 왜 2인칭 화법이라는 게 왜 근래에 읽었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강 소설의 소년이 온다 2인칭으로 시작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다른 느낌 있잖아요. 지금 이 아우라의 2인칭은 정말 그 초자연적인 어떤 뭐 유령과 같은 어떤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생산해낸다면 한강 소설가의 그 2인칭은 정말 그 주인공을 떨어져서 객관화시키잖아요. 근데 그 객관화가 너 굉장히 숭고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걸 지켜보고 있을게라는 느낌을 좀 주는 정말 다른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자, 얘기가 굉장히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청취자 최지혜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스프얀 스티븐스의 Mystery of Love라는 곡이에요. 영화 Call Me By Your Name OST 수록곡인데요. 좀 듣고 올까요? 네, 스프얀 스티븐스의 Mystery of Love, 영화 Call Me By Your Name OST 수록곡 중 한 곡 들어봤습니다. 자,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편집자의 방 김민경, 권현승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멕시코 작가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요. 자, 작가 이 푸엔테스는 아우라를 어떻게 썼을까요? 이게 뭐 작가의 얘기가 뒤에 또 길게 붙여져 있어서. 네, 아까도 말씀드리긴 네. 했지만 사실 그 질문에 제가 일반적이라면 답할 수 없겠죠. 제가 작가가 아니니까. 근데 또 작가가 굉장히 상세하게 써주었고 흔하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읽었을 때 더 흔하지 않은 것은 그 글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네, 그 자체로만으로도 되게 이야기할 거리도 많는 부분인데요. 뒤에 이제 작가의 뭐 변이랄까요?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보셨어요. 네. 저는 저번에 처음 읽었을 때는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이번에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푸엔테스가 나는 아우라를 어떻게 썼는가가 이 뒤에 부록의 부제예요.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항목을 적으면서 네. 총 7가지의 아우라의 원형 혹은 조각된 원형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밝히게 되는데요. 네. 이제 가장 직접적인 원형은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아주 대단한 스토리가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시적인 이미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처음에 이 푸엔테스가 제시하는 거는 거울의 이미지인데요.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엔테스는 파리에서도 오래 살았고 하면서 푸엔테스가 여기서 하는 말이 파리 사람들은 실내 장식에 거울을 굉장히 많이 둔다. 네. 근데 거울에 많이 두는 게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더 많은 공간을 창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할 법한 게 보통 뭐 인테리어도 네. 거울 두면은 네. 공간이 넓어 넓어 보인다 보이죠.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또 뭐 엘리베이터로 보면은 거울이 양면에 있으면은 네. 이게 무한해지죠. 이 상이 무한해지면서 네. 공간이 말 그대로 넓어지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좀 핵심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에 부분에서 또 저희가 어떤 시간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펠리페가 뭐 그 옛날 사람이랑 겹쳐지고. 근데 여기서 포인테스가 하는 말이 내가 아는 진짜 미스터리는 우리가 그 거울로 바라보는 환영 속에서 항상 다른 시간, 지나간 시간, 혹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느낀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거울의 상 속에서 네. 과거 혹은 미래가 겹쳐 보인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제시된 이미지가 이제 본인이 알았던 16살 때 알았던 소녀를 다시 이 소녀가 20살이 된 시점에, 그러니까 4년이 훌쩍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 푸엔테스의 시점에서는 그 4년이라는 공백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 시간이 완전히 공백인 거예요. 16부터 20까지가. 네. 근데 그때 이 소녀가 들어오는데 빛을 한껏 맞은 이미지로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시적인 이미지들에 대한 묘사가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공백인 것 같아요. 본인에게 16살로 남았던 소녀가 네. 갑자기 다시 나타나게 됐는데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그 빛, 여기서 빛은 아까 얘기한 거울의 이미지랑 연관이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 시간을 머금은 빛과 함께 들어오는데 네. 20살이 되어 나타난 네, 거죠. 네. 갑자기. 나한테는 언제나 영원히 16살이었던 누군가가. 그 이미지를 보고 다음날 나 아우라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누워있는 그 부인의 어찌 보면 그 젊은 시절을 계속 대변해주고 있는 게 아우라잖아요. 네. 계속 정말 타임루프처럼 계속 나는 오늘 일어나도 젊음을 유지하는 아우라가 있는 그 나의 모습으로 계속 반추해보는 뭐 그런 원형이 이렇게 풀이된다고 사실 했으면. 생각을 해보면은 네. 아주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저희가 어떤 순간인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네. 것이 저희가 뭐 매일 보는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네. 예를 들면은 뭐 대학생 때 되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은 저희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20대로 저희가 기억을 하잖아요. 네네. 네, 시간과 함께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강렬해지면은 이 부인처럼 누군가를 40년 전, 50년 전으로 기억을 할 수 있겠고 그 자체로 그 시기에 그 모습대로 나타난다라고 네. 믿거나 혹은 만회해서 그거를 가능케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저는 그 많은 원형들 중에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 일본 네. 아키나리. 네, 네, 그죠? 네. 네. 그 남편이 이제 전장에 뭐 나가나 뭐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나중에 아내가 좀 너무 이제 절절하게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결국 죽어서 나중에 남편이 와서 찾아보니 이제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또 무덤을 이렇게 파헤쳐서 네. 그 시체를 끌어안고 뭐 이제 뭐 시체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걸로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원형을 딱 접하는 순간 혹시 그 콘수엘로 부인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네. 예. 네. 맞아요. 남편이 죽은 지 뭐 몇십 년이 지났다고 예.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어서 둘이 마주한다고 했을 때 남편은 아직 중년의 모습으로 죽었다면 콘수엘로 부인은 100살을 넘긴 노파로 이제 사후세계에 갔을 때에 남편과 만났을 때 그게 시차가 서로 어긋나는 거에 대한 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 비망록을 완성해야 돼라는 욕심이 있고 콘수엘로 부인은 사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과거로 계속 회귀하는 인물이죠. 내가 젊었을 시절을 지금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아우라도 계속 거울처럼 아우라를 바라보면서 젊음이라는 것이 내 옆에 아직 있다라는 거를 욕망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영감을 여기서 받았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네. 또 다른 욕망들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 네. 마리아 칼라스 얘기가 좋았는데요. 맞아요. 네. 그 가수를 그 푸엔테스가 어린 시절에 이제 목소리로 듣고 있다가 실물을 처음 봤을 때 네. 나는 사실 오늘 처음 봤지만 난 사실 예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라트라비아타라는 가곡을 부를 때 젊었을 시절에 마리아가 그 노인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노래하는 걸 듣고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시간이랑은 상관없이 알고 지낸 기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그녀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렇게
그 어떤 사람을 알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하는 것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 그 네. 마음과 마음 사이에 그런 거가 좀 많이 공감이 돼서 그 여섯 번째 이야기인 마리아 얘기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네. 서로 다른 뭐 개인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뭐 중국 혹은 일본 그 고전 작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비슷한 모티프들이나 이야기들이 겹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0살에 다시 만나게 된 그 소녀에 대한 것과 마리아 칼라스 얘기도 또 비슷한 게 있는 거거든요. 20년 전에 나는 이미 알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또 알게 됐고, 근데 그 목소리는 내가 알았던 목소리가 젊은 여자가 갑자기 늙은 노인으로 목소리로 노래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거를 들었고, 그리고 지금 나는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만나기로 했는데 2주 후인가 그 마리아 칼라스가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간의 이런 겹침 혹은 흩어짐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마리아 칼라스는 한 여성의 목소리로 젊음과 노년, 삶과 죽음을 분리할 수 없고, 젊음, 노년, 삶, 죽음이라는 이 네 가지가 서로를 부른다는 것을 증명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고스란히 저는 아우라라는 그러네요. 작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보통 이제 작가들이 그냥 소설은 소설로서 이렇게 내는데, 이 원래 책에, 원래 이 사람이 그 원서에 네. 아우라를 왜 쓰게 되는지 설명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건 나중에 어떤 뭐 인터뷰나, 나중에 다시 쓴 그 글을 이렇게 그 민음사에서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편집을 한 건지. 기본적으로 한 20년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나중에 네. 쓴 거군요. 네, 그러니까 푸엔테스가 이걸 작품을 낸 건 62년이고 예. 이거는 네. 이제 80년대니까. 아, 그 한참 뒤에. 근데 너무 재밌는 부분은 네. 그 작품을 쓰기 위해 영감을 받은 것들이라면 네. 쓰기 전에 내가 보고 또 영감을 떠오른다 하고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 원형들이 기본이 됐다면. 그런데 근데 푸엔테스는 네. 정말 웃기게도 여러 가지 원형들 중에 이미 아우라를 쓰고 난 후에 발견한 원형들도 소개를 해요. 시점이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 맞지만 사실은 이것들도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아우라와 연결된다. 네. 내가 아우라를 쓰기 전에는 몰랐던 일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네. 푸엔테스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이라 그래야 될까요? 사실 이거 봐, 이 책은 내가 이런 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책이고, 이건 이렇게 읽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뒤에 이제 사설이 굉장히 긴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푸엔테스라는 작가가 아우라 외에 다른 책도 쓴 게 있죠. 네, 많이 많이 많죠. 있어요. 네. 그럼 모든 책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각주 달듯이 뭔가 이 책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아니면 유독 아우라에 이렇게 좀 설명이 좀 길어지는 건가요?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사실은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보다는 어떤 예술을 다룰 때 열려있는 태도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런 구절도 있어요. 작가는 드러나지 않는 대리인으로 책에 서명하고 출판하고 저작 권료를 수집했지만 텍스트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써왔고 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것이지만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고 읽는 사람의 마음대로 텍스트는 다르게 바뀔 수 있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열려있는 지점이 자기 작품에도 유효할 것이고 자기가 접하는 다른 예술 작품에도 유효할 것이란 말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어떻게 승화시켰냐 하는 그런 작가의 태도를 볼 수 있어서 이 글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저자들의 이 자기 책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설이 없을 때는 우리가 더 무한 이렇게 상상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작가가 딱 이런 어떤 자기 작품에 대한 해설을 딱 뒤에다 붙여놓으니까 좀 이야기가 이게 한정이 되는 좀 느낌도 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독특한 어떤 책의 구성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 책 그리고 약간 그 이제 세계의 어떤 일주의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 멕시코 작품을 좀 들여다본 건데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읽으면 굉장히 열광하면서 볼까요? 네. 근데 이제 운전하시면서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건 좀 비추천드리고요. 네, 그래요? 저는 네. 그러니까 너무 강렬해서 운전이 조금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고, 근데
그러한 좀 세팅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어두운 공간에서 혼자 있는 거는 정말 아, 저는 이제 이 작품을, 그러니까 모든 작품이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 작품을 어디서 언제 마지막으로 이 책장을 덮었는지까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읽었을 때. 그 어떤 장면인가요? 그러니까 어디서? 네. 그 별거는 아니었는데 네, 네. 그만큼 이때 읽었을 때 순간이 저한테 되게 강렬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저도 이 느낌이 좀 오래 가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비 오던 밤에 운전하면서 그 네. 듣던 그 성우의 목소리로 듣던. 네, 저는 합정역 카페에서 혼자 약속을 기다리면서 읽고 있었는데 딱 덮고 네. 와 약간 멍해갖고 저 네. 창문 밖에를 계속 바라보면서 뭘 읽은 거지? 막 이런 생각했던 맞아요. 기억이 뭘 있어요. 읽은 거지? 그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약간 나는 요즘 좀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참 좋을 책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너는 뭐 할 것이다. 순간적으로 몰입을 맞아요. 할 수 네. 있고 맞아요. 분량도 어떤- 짧기 때문에 주변에 갑자기 어떤 소리가 튀어나올 때 깜짝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네. 긴 글을 읽는데 조금 요즘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아직까지도 더운 이 9월 밤의 끝을 잡고 마지막으로 네. 공포의 기운을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도 네. 미스터리한 느낌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그 연두색 드레스에 초록색 눈을 가진 이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막 새끼양을 잡는 장면이 있어요. 너무 좋죠, 그 장면. 네. 피가 예, 피가 막 피의 붉은색과 예. 연두색의 어떤 대비.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얘기가 반전이 확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여기 뭐지 하면서 방황을 하는데 야, 그 장면 묘사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게 약간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는 책이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거 김민경 편집자님이 추천하신 책이죠? 같이 같이 네, 좋아. 그냥 생긴 약간 게. 둘 다 와, 가자. 좋다. 뭐 약간, 네. 네. 저희도 홀린 듯이 정했습니다. 아. 누가 정했는지 좀 모호한. 그래요? 다음 책이 또 어느 나라에 또 어떤 귀기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꼭 공포물로 간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좀 바꾸겠다는 그쵸, 얘기죠. 그쵸. 네, 여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요. 라나델레이의 Young and Beautiful 띄워드렸습니다. Young and Beautiful 아우라네요. 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도록 하죠. 김민경, 권현승 두 편집자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ve seen the world.